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지난해 영업이익 5조 원 넘게 감소하면서 6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한전의 지난해 영업 적자는 2,080억 원으로 한전 측은 발전 자회사의 연료비 상승과 원전 이용률 하락 등이 실적 저하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아차 노동자 2만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통상임금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던 일부가 제외되면서 지급 액수는 소폭 줄어든 가운데 재판부는 사측의 원금 기준 3,125억 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2018년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 22.5% 감소한 7,13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이익은 92.7% 감소한 114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이 같은 실적 악화에 대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난해 하반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전략적으로 판매 물량을 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소놈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 속에서 하락세를 이어갔던 우리 시장은 장 마감을 앞두고 외국인의 대량 물량이 들어오면서 가까스로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요, 더 이상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지 않고 시장의 부진한 지표로 인해서 이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기에 유로존의 PMI 지표도 좀 부진한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시장을 짓누른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의 시장도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도 정석투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작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08% 상승한 2230.50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합니다. 기관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는 강보합권 마감이 되면서 47,150원에, SK하이닉스는 보합으로 마감이 되면서 76,7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현대차가 오늘도 강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12만 1,000원에, 포스코는 연일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하면서 0.91% 하락한 27만 3,0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53% 하락한 743.38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약보합 마감으로 69,000원에, 신라젠도 역시나 1% 넘는 하락으로 72,0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메디톡스도 3% 넘는 하락으로 53만 2천원에 장을 마쳤고요. 펄어비스는 보합권 마감으로 18만 8천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금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은요, 두 분과 함께 할게요. 학과장 정은 대표님과 그리고 봉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또 금요일장이어서 두 분과 함께 스튜디오에서 만나뵙게 됐는데요. 자, 먼저 학과장 정은 대표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장도 뵈니까 참 반가운데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현재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고요. 시황 코너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다음 주 전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장 마감 10분, 15분 전을 남겨두고 상당한 외국인의 매수세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마무리 참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와 함께 다음 주에 대한 전략까지도 오늘 또 학 과장님이 다양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도 함께할 봉주 선생님과도 인사 나눠볼게요.
네, 이번 주도 참 숨가쁘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사실 장중의 흐름은 굉장히 좀 긴박한 그런 면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잘 버텼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가 버티는 흐름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될지 좀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에 맞게 유연하게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두 분과 함께 금요일장에 대한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1교시는요, 거시적 경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그리고 시황 점검도 도와드리고 그리고 이번 한 주의 주요 이슈까지 점검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시장에 대한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장 장 막판까지 정말 눈을 뗄 수 없었던 시장이었는데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점검과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시황을 또 학 과장님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먼저 양시장에 대해서 시황 점검 도와주실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2234포인트 기록 후에 현재 그 방향성 탐색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일 연속으로 이제 5일 이동 평균선 지지했다가 이탈하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타가 났는데요. 목금이 아니라 수목입니다. 예, 그래서 수목에 2234포인트 기록 후에 방향성 탐색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20일 연속 5일선 지지가 이제 이탈됐다.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제가 이제 저 경력이 좀 길잖아요. 이쪽 직업만 21년째 하고 있는데 뭐 투자 경력으로는 31년째도 근데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자 차트 보시면요. 수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어쨌든 이틀 연속 2234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선물도 0.05도 안 틀립니다. 289.75 고점을 이틀 연속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선물 같은 경우에는 단 한 호가도 안 틀렸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위가 2000 단위잖아요. 그러면 1단위까지 갔다고 하면 이거 거의 갔다고 봐야 되는데 엄청나게 이게 좀 혼조세였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이미 지난주 월요일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월요일에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여러분께 그렇게 얘기했었죠. 수목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수목을 봐야 된다. 왜 이렇게 얘기했냐? 사실 지난 1월 31일 고점 찍고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 그때 좀 문제가 많았거든요. 문제가 많은 게 이제 왜 많았냐면 이유가 있어요. 문제가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1월 31일 고점 찍고 다시 거기서 이제 가더라도 더 확실하게 조정을 받고 가던가 아니면 계속 빠지던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전주를 보고 나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제가 이제 월요일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월요일에 했던 얘기가 뭐였었냐면, 그거였었죠. 그러니까, 수목을 봐야 된다. 근데 수목에 이게 결정이 안 났어요. 무슨 얘기냐? 확실하게 간 것도 아니고 안 간 것도 아니고 이건 뭐 결정이 안 났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이제 지속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0일 연속 5일선을 지지를 했다가 이탈했는데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 판단은 그래요. 솔직히 제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코스닥의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만약에 이제 받게 될 경우에 더 세게 받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원래는 한 짧게는 뭐 2, 3일 길게는 한 7, 8일 정도 5일선 지지가 됐다가 무너졌다 뭐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좀 변동성이 있었는데 지금 좀 화면 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점검을 좀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과 목요일입니다. 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요일과 목요일이 2234포인트 기록 이후에 좀 방향성을 좀 탐색하고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22일 연속 5일 이동평균선 지지 후에 오늘장 이탈이 된 상황인데요.
자,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는 743.38선에서 오늘 코스피 대비해서는 코스닥이 더욱더 하락이 좀 컸었던 상황입니다. 자, 이들 시장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정확하게 HTS를 통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자, 학 과장님 지금 뭐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봐볼까요? 네. 지금 차트가 좀 에러가 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조정하느라고 잠깐 이제 말이 끊겼는데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원래 여기서 이제 고점을 찍었어요. 1월 31일에. 그리고 나서, 사실 이게 더 가더라도 최소한 21선을 깼다가 더 가던가 아니면 여기서 계속 내려가던가 이게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조정이 너무 짧았어요. 여기서 끝났죠. 그래서 지난주 지켜보고 난 다음에 제가 이번 주에 뭐라 했습니까? 바로 이제 월요일이었죠.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월요일에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수목을 봐야 된다 그랬죠. 이날 제가 수목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수목을. 결국 수목을 제가 이제 보고 났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2234포인트 고점이 똑같아요. 물론 소수점은 다르지만 2000포인트가 넘는데 1단위가 똑같다. 엄청난 거죠. 이번에 선물 보겠습니다. 선물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제가 이거를 참 오래 한 사람인데 이틀 연속 이렇게 완벽하게 똑같은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치열하다는 얘기예요. 선물은 수목이 단 한 호가도 안 틀려요. 고점이.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1단위가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막판에 좀 끌어올렸는데 그건 전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제가 볼 땐 그래요. 현재 여기서 아주 중대한 변곡점이 또 온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만약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계속 비정상이 지속되면 한 단계 이게 업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수가 한 단계 업되면은 파생 쪽은 매도만 고집하면 안 되고 양방향 단타하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은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분봉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방향 단타가 가장 좋고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가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 물론 지수를 올려주는 건 대형주인데 지금 이게 지수 바닥권 아니거든요. 차트 잠깐 보셨습니다. 네. 지난 1월 초에 지수 바닥이었죠. 그리고 한 2050선까지 이때까지는 강력하게 대형주 매수하는 게 정석이에요. 우량주 매수하는 게.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가긴 했는데 사실은 중소형주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다음 주에 지수가 이제 갈 것 같으면은 그때는 파생은 양방향 단타, 현물은 중소형주가 낮고요. 반대로 또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내려올 수도 있는데 내려올 경우에는 그때는 뭐 파생은 당연히 매도 배팅이고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테마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테마주야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골라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무려 20일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예, 바로 어제까지. 20일 연속 5일선을 안 깼다. 이게 정말 무지막지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깨졌는데 저는 이제 그 싸움이라고 봐요. 어떤 싸움이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피랑 비슷해요. 이게 과연 21선까지 좀 조정받고 갈 것이냐, 계속 빠질 것이냐. 일단 이게 1차적으로 생각할 문제고, 2차는 뭐냐, 만약 20선 안 깨진다. 그러면 코스피랑 비슷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피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보시면 저는 이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이거 깨끗하게 다시 지워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1월 30일에 고점 찍었어요. 사실 저는 여기서 고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봤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계속 빠지던가 아래로 아니면 최소한 이 검은색 21선을 깼다가 가야 돼요. 이게 깼다가. 근데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아직도 탄력은 있구나. 그리고 비정상은 계속 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 그렇게 지나가다가 이번 주에 제가 똑같은 얘기 좀 반복하는데 월요일날 얘기했던 게 뭐냐. 계산을 딱 해보니까 수목이에요. 수목에서 확실하게 치우고 가면 더 가는 거였어요. 반대로 확실하게 내려가면 빠지는 거였는데 둘 다 고점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선물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치열하고 제가 수까지 얘기하다 보면 너무 기니까 그건 좀 생략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린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 또 기관도 그렇고 현물하고 파생하고 방향이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현물 매수하면은 파생은 매도하고
반대로 이제 현물 매도한 파생은 매수하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현재 그 경계심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상태고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가 뭐냐? 여기서 어쨌든 더 가면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지수가 20-30포인트 더 가는 게 아니라 확실히 더 가고요. 밀리면 끝나는 건데 그 기준은 제가 다음 주 전망 그 마지막 코너죠. 그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의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듯이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번 한 주간의 특징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이 현선물 쪽에서의 이런 포지션이 좀 반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에 대해서는 현물에서 매수로 돌아섰지만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매도로 좀 일관이 됐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은 매도로 좀 이어갔지만 오늘 외국인은 현물 쪽에서는 매수세로 좀 이어갔었던 상황인데 그 부분 특징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코너 마지막 코너에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도 이어지는 그 이야기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의 주요 이슈도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이번 한 주간의 이슈도 역시나 내적인 그런 재료보다는 이 대외적인 소식들이 참 많았었던 한 주였습니다. 자, 봉주 선생님과 함께 이슈 점검을 해볼 텐데요. 자, 봉주 선생님, 이슈 3가지 다시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이번 주도 3가지 이슈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FOMC 의사록 공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소비주 강세, 세 번째로는 주식형 펀드 수익률 회복과 환매, 이런 이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FOMC 의사록 공개인데요. 20일이었었죠. 1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큰 내용은 역시 그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 기조를 중지한다는 그런 그 발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 회의록에 담기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시장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어떤 그 연준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그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보유자산 축소 기조를 연말에는 중지를 하겠다. 그런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어떤 채권을 매각을 하면서 시장에 풀었던 달러를 회수하는, 그런 그 흐름들이, 이제는 좀 중지하겠다. 그런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채권을 다시 매입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들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확실한 건 그동안 그 보유자산을 축소했던 그런 기조를 이제는 중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됐고요. 연말 정도면 아마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다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의견이 조금 갈리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을 그동안 꾸준히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사실 지금 금리 인상이 거의 멈춘 상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연준 위원들의 어떤 생각이 굉장히 궁금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정말 좋은 상태라고 하면은 금리를 다시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런 발언을 했고요. 또 그 다른 한쪽에서는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조금 그 반대하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물가가 정말 그 강하다 싶을 정도로 상승하지 않으면은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연준 위원들은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일부 위원들이 그래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을 가지고 시장이 조금 매파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그 FOMC 의사록에 대해서 매파적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 그동안 어떤 연준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회의록이 공개가 됐을 때 어떤 더 큰 부분,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고 그리고 자산 축소를 조기에 종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어떤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매파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상태도 굉장히 시장에 호의적인 그런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예상했던 게 올해
최소한 3, 4차례, 내년까지 3, 4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됐었던 그런 흐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금리 인상이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굉장히 호의적인 조건이 만족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어떤 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역시 시장의 어떤 추세적인 그 상승세가 좀 멈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향후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은 일단은 그런 부분은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불확실성이 조금 남아있다는 것은 불안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할 수 있을 만큼 미국의 경제 흐름이 좋다고 하면은 이런 그 발언 자체가 나올 필요가 없겠죠. 연준도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그 경제의 흐름 자체가 역시 조금씩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경제와 정치가 분리된 그런 흐름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꾸준히 파월 의장을 압박한 끝에 파월 의장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연준도 어떤 태도가 많이 바뀐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역시 정치와 금융이 이렇게 분리된 겉으로는 분리된 그런 상태지만 결국은 좀 정치에 굴복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좀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흐름이 정말 강하고 좋다고 하면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향후의 어떤 장기적인 흐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시장이 움직이는 흐름은 상당히 모순적이었습니다. 경제 흐름 그리고 어떤 그 금리 인상 이런 것들에 대한 발언이나 또 정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순된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상태로는 금리를 마음 놓고 인상할 수 있을 만큼 경제의 흐름이 좋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의 흐름은 또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 소비주 강세인데요. 1월 들어서 중국 관련한 소비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주나 유통주들의 흐름이 강하게 좀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이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도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런 흐름들은 유커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중국은 계속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 중국 관련한 소비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였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가 결정이 되고 나서 중국에서는 뭐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사드로 인한 보복 조치가 굉장히 심했었죠. 6호에 한국 방문을 자제를 했었고요. 그리고 단체 관광객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면서 사실 관련한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화장품이고요. 그리고 호텔, 유통, 카지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었죠. 그리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롯데마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중국에서 사업을 전부 철수하는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는데 향후에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어떤 또 표본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들고요. 그리고 중국의 어떤 그런 그 정책이라든지 기조나 또 성향 이런 것들이 원래부터 나왔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작년부터 기조가 조금씩 바뀐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도 사드로 인한 보복은 더 이상 없다. 그리고 뭐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더 풀어주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다 그렇게 해소가 된 흐름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씩 나은 흐름을 보였고요. 작년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전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올 1월에 작년 1월 대비해서 35%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중국 어떤 관광객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 발언이 나오면서 그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기가 지금 예년만 못한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중국의 어떤 소비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관련한 화장품이라든지 유통 이런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한국의 어떤 이런 기업들이 좋은 그 주가의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중국인 그 단체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확실하게 해소된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게 조금 맞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과거처럼 중국 시장에서 어떤 그런 폭발적인 성장력을 보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건 좀 무리다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역시 낙폭이 굉장히 큰 데에 따른 단기적인 반등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낙폭이 굉장히 컸었죠.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 지수가 반등을 했고요. 거기에다 중국 관련한 어떤 호재성 이슈들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는 그 정도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정도 흐름이고요. 물론 이후에 정말 그 중국의 어떤 경기의 흐름이 좋아지고 중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한국에 이렇게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사드로 인한 그 보복 조치들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좋은 흐름이 조금 더 나올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흐름으로 보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까지 확실하게 회복이 된 것도 없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어떤 정책이나 이런 발언들 그런 것들을 손바닥 뒤집듯이 자주 이렇게 뒤집는 것들을 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북한과 관계된 어떤 뭐 미북 회담이라든지 남북 회담 이런 것들까지 전체적으로 연계가 돼서 이런 정책들도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향후의 흐름들은 어느 정도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식형 펀드 수익률 회복과 환매에 대한 이슈인데요. 최근에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월이었었죠. 1월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이 전체적으로 5.5% 정도가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상장지수 펀드죠. ETF가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상위 수익률 3개의 펀드를 골라봤더니 역시 ETF가 차지했고요. 전반적으로 14% 이상씩 수익률이 나왔어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펀드들의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도 수익률이 좋은 펀드들은 12% 이상 웬만하면 이렇게 나왔던 그런 흐름이라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역시 증시의 흐름이 좀 좋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10% 넘게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펀드의 어떤 수익률이 좋은 것도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주식형 펀드가 오랜만에 좋은 모습을 보이는 흐름이라서 어떤 투자자들이 웃음을 찾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또 환매를 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많다. 그렇게 또 결과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조금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가 않죠. 펀드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굳이 이렇게 환매가 많이 나올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시장의 추세적인 흐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굳이 환매가 나올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의 어떤 추세적인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추세가 완전히 꺾인 상태에서 단기적인 반등 정도의 그런 수치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환매가 나오는 것 같고요. 현재 어떤 투자자들은 지금 좋은 흐름 이런 것들을 환매의 기회로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을 때 수익을 조금 거두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런 흐름들이 추세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단기에 그치고 다시 또 자금이 몰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더 지켜봐야겠죠. 그런데 적어도 최소한 단기적인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단기로는 충분히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왔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시장의 추세적인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걱정이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좋고 어떤 그 주식형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익률이 좋은 흐름을 보이는 건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드의 환매가 이렇게 지속되고 펀드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흐름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또 어떤 추세적인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의 어떤 흐름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굳이 환매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런 흐름이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단기적으로 어떤 수익을 거둘 수 있을 때 적당한 수익 실현을 하고요. 그리고 향후에 어떤 그 흐름이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이어지면은 그때 가서 다시 진입을 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현재 시장에는 호재와 악재가 혼재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시장이 호재를 더 크게 인식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이 반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향후의 어떤 흐름이 시장이 반응을 하는 것들이 호재나 악재 어느 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유연한 대처를 하기를 바라면서 금주의 이슈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의 이슈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FOMC, 1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죠. 이 부분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그 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중국 소비주들의 강세 현상이 좀 이어지면서 최근에 화장품주들에 대한 부분도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 회복과 그리고 환매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좀 유동성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참고하시면서 이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이 안에서 베스트 질문과 그리고 워스트 질문에 대한 부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주의 장학생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금주의 장학생입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8913님의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9855님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두 분의 장학생을 또 선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8913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이 지금 매수하신 종목이 DST 로봇을 매수하신 시청자분을 또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번 한 주간의 장학생으로 또 선정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학과장님, 어떤 이유일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측 매수가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운도 좋았고 좀 과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차트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원래 제가 알려드렸던 어떤 그 이론에 의하면 하락 추세일 때는 5일선, 21선 탈 때 매수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는 약간 늦게 매수하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맞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분 나름대로 응용하신 거죠. 뭘 응용했냐. 지난번 저점이 여기였었잖아요. 그리고 1월 초에 다시 2000선이 깨졌을 때 이거는 오히려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난 10월 말에 저점이 여기였고요. 1월 초에 저점이 여기였어요. 무슨 얘기냐. 이분은 지수보다 강하다고 판단했고 이 정도 됐다고 봤을 때 매수해도 무리 없다고 봐서 과감하게 1010원에 여기서 딱 들어갔습니다. 정석 들어간다 그러면 약간 더 높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 1050원 정도인데 뭐 이건 큰 차이 없으니까 이건 저는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성공하셨고요. 뭐 본전 올 때까지 한 20% 이상 밀려야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기다렸다가 만약에 밀리면 본전에서 매도하시고 아니면 한 40% 정도까지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장학생 첫 번째 시청자분이었습니다. DST 로봇을 매수를 해주셨는데요. 이유가 일단 예측 매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강조를 하시는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이 아주 성공적이었다라는 그런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보신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좀 성공 사례에 대해서 이런 사례 잘 다시 한번 좀 적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봉추 선생님이 또 꼽아주신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9855님의 질문이었고요. 두산 인프라코어를 매수하신 시청자분이신데 이분 어제장에
상담해드렸던 분이실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어제 상담을 했던 분인데요. 사실 그 두산인프라코는 뭐 최근에 불안감을 가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과감한 예측 매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매수 자체를 뭐 가격을 거의 최저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상당히 잘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저점에서 반등하는 흐름을 잠깐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인도 조금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수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비중도 30%인데요. 우량주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할 때는 한 번에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비중도 적당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매수 자체가 굉장히 매끄럽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차트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산인프라코인데요. 7,6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최근에 그 두산인프라코는 조금 흐름이 좀 좋지 않았었던 그런 흐름이죠. 반등이 나오다가 여기에서 갑자기 확 꺾였습니다. 이때 두산건설의 유상증자 이슈가 나오면서 갑자기 조금 악재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꺾였는데요. 그리고 나서 자,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이 살짝 나오는 구간에서 과감하게 예측 매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고 하면은 매수를 해볼 만해요. 왜냐하면은 전저점 부근이기도 하고 또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은 한 번쯤은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사실 다시 저점 이탈하면 5% 정도 짧게 손절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승하면은 조금 더 끌고 가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굉장히 좀 억울한 종목입니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그런 흐름인데 사실 그룹 자체가 조금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불안감 때문에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흐름 자체는 좀 개선이 됐죠. 그런데 최근에 또 두산건설의 유상증자 이슈가 나오면서 어떤 폭탄을 맞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는 건 상당히 괜찮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길게 보면은 역시 중기 저점이에요. 고점에서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가격 메리트는 확실하게 발생을 했고요. 또 최근에 지수가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등하면서 버티는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지수가 정말 갑자기 무너지는 흐름만 아니면은 단기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수가가 좋았고요. 그리고 비중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매수하는 어떤 그 포인트도 좋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베스트로 꼽아봤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장학생으로 좀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과감한 예측 매수와 비중도 좀 적당히 됐고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충분한 상황 속에서 매수 접근하셨다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보시는 분들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아쉽게도 이번 한 주간에 재수강생으로 선정되신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수강생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자, 이번 주에 재수강생인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78... 네, 이구님이고요. 두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1211님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시청자분인 끝자리 7829님의 질문이었습니다. 풍산을 매수하셨는데, 자, 풍산은 왜 이번 한 주에 재수강생으로도 선정이 되셨는지 학과장님에게 이유를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비효율적인 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고생을 하셔갖고요. 그래서 좀 지적을 좀 해드리고 싶었고, 사실 풍산이라는 종목 자체는 문제는 없어요. 나름대로 괜찮은 주식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기업이 뭐 아주 이상한 뭐 관리 종목이라든가 부실주가 아니라면, 사실 돈 버는 주식이 가장 좋은 건데, 과정이 좀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좀 올라왔지만은 마이너스 40%까지 홀딩했다는 거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1년 정도 됐다고 했으니까, 이쯤에서 하신 것 같아요. 3월이나 4월 정도. 대략 그러면 대충 10개월, 11개월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1년 정도 됐죠?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살짝 평가액이 있었어요. 있었다가 밀렸는데 계속 홀딩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40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결단력이 떨어지는 건지 욕심이 많은 건지 딱 둘 중에 하나죠. 왜? 평가 이겼을 때도 못 던지고 마이너스 40%도 못 던지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제가 그걸 알려드릴게요. 매수를 했어요. 했는데 10% 이상 갔습니다. 그러면 대충 단기적으로는 10%
에서 여러분들이 매도할까 말까 결정하고요. 만약에 플러스 10%에서 나는 더 갖고 있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10% 던지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10%에서 더 올라가면 홀딩이지만 번져놓으면 던지는 게 맞아요. 정반대로 이것도 맞습니다. 뭐냐면 10,000원에 매수했어요. 9,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내가 하다 보니까 손절을 못했는데 운 좋게도 다시 10,000원 오잖아요. 그럼 일단 던져야 돼요. 더 가더라도. 그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원칙이 없으니까 평가익에서도 홀딩, 마이너스 40에도 홀딩. 지금도 아마 계속 홀딩할 겁니다. 근데 풍산 같은 종목은 사실 이거를 계속 홀딩하면 저는 본전 올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여기서 더 떨어졌다가 본전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 1, 2년 뒤에 올 수도 있고 본전은 와요. 왜? 우량주예요. 괜찮은 회사예요. 다만 그 잃어버린 시간을 어떻게 회복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1년, 2년, 3년 뒤에 본전이 온다고 한들 그 시간 낭비를 했고요. 좋은 기회 놓쳤고요. 정신적으로 또 고통받잖아요. 그죠? 또 정신적인 고통이 크면 또 육체적으로 또 데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건 좀 방법이 안 좋았다. 그래서 플러스 10%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 더 홀딩하겠다 싶은 경우에 해도 되는데 그때 본전을 일단 던지세요. 아니면 10% 던지던가 처음부터 아예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리고 제가 손절 이야기도 해드렸잖아요. 10% 빠졌다가 다시 본전 나오면은 더 가는 한이 있어도 일단은 그 매수는 실패한 매수이기 때문에 던지는 거고, 이렇게 이제 무작정 갖고 계시다 보면 이제 습관이 돼버려요. 그럼 아마 모든 종목 다 이렇게 할 겁니다. 하다가 언제 던지느냐?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야금야금 던집니다. 아니면 정말 그 시장에 패닉 상황 오잖아요. 그 공포감에 던져요. 제가 이 직업을 21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했죠. 그래서 많이 봤는데 저 수도 없이 본 거 있었어요. 막 작게는 10개, 많게 30개 갖고 있는 분들이 언제 던지느냐? 패닉 때 던져버려요. 왜 그러냐? 묘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전체가 1억이었다고 칩시다. 7, 8천에서는 인내심을 가져요. 5천이 이제 깨지면 파래집니다. 그다가 한 4천이 깨진 순간부터 공포감을 느끼는데, 거기서 이제 순간적으로 3천 갔다 다시 또 4천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투자금이 그 3천 올 때 던집니다. 왜 그러냐? 4천에서 3천은 마이너스 25%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서는 배짱을 부리다가 공포감에 급습해갖고 더 이상 손해보면 안 되겠다는 심리로 그때 던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내가 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결국은 다 털려요. 그래서 어쨌든 손절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손절했다가 뭐 최저점 매수하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래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종목을 매수를 여기서 했는데 뭐 이쯤에서 던질 수 있죠. 대충 이쯤 한 10% 될 겁니다.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10월 말에 지수가 2,000선 처음 깨졌잖아요. 그러면 풍산 정도 되는 종목 같은 경우 사실은 속된 말로 묻어두면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한들, 10월에서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한들 본전 매도할 어떤 자신감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들어갔으면 오히려 수익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서 매매 습관이라든지 이 관리하는 방법도 들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풍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손실이 40%까지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을 좀 비실행한 이런 습관과 이런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면서 말씀을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일단 역시나 기준이 참 중요해 보입니다. 그 기준에 맞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이어서 봉주 선생님이 꼽아주신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끝자리 1211님의 질문이고요. 세원 셀론텍을 매수하신 시청자분을 선정해 주셨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네, 이분은 역시 매수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추격 매수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매수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잘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격 조정을 좀 받지 않았나, 아니면 혹은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매수가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비중이 50%입니다. 이 종목이 우량주도 아니고요. 급등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거기에서 50%씩 들어간다는 건 위험한 매매죠. 그리고 기준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46%까지 홀딩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홀딩만 하시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기준 없이 매매를 한다는 것이죠.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추격 매수,
많은 비중, 기준 없는 대응, 3박자를 고루 갖췄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걸 반대로 하시면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이 6,200원이에요. 여기에서 매수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매수하면은 추격 매수죠. 그리고 뭐 뒤에서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그리고 5일선은 위지 않습니까? 뒤에서 있다고 하더라도 추격 매수죠. 다시 반등하니까 계속 갈 것 같으니까 매수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6%까지 홀딩하셨어요. 아무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 없이 이렇게 대응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장기 투자가 되고요. 그리고 본전이 언제 올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이게 우량주라면은 본전이 올 수도 있는데 이건 개별주입니다. 바이오로 뉴스로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언제 본전이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비중이 50%나 된다는 것이죠. 손실이 계속 누적되니까 결국은 매도하지 못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를 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부터는 저점 매수하시고 그리고 비중 적당히 들어가시고 항상 기준을 세워서 손절가 수익 목표 세워서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번 주 워스트로 꼽아봤습니다. 네, 세원 셀룸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추격 매수가 아쉽고요. 비중이 좀 많이 실으신 것도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기준 없는 대응 전략이 일단 과정과 이 매매에 있어서 좀 좋지 않은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말씀이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과 전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정석투자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봉투 선생님, 다음 주 우리 시장 이제 2월 마지막 주인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지수는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상당히 좀 중요한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의 흐름도 보면은 계속해서 버티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으실 텐데요. 아마도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는 좀 힘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해외 증시의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지수가 변곡점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서 더 간다면은 뭐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역시 다시 한번 어떤 추세에 대한 것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수 자체는 아직도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에 엄청나게 크게 빠지지만 않는다면은 적당히 종목들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이용해서 적당한 종목 장세만 이용하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장세를 적당히 잘 활용하자라는 다음 주 전망과 전략이었고요. 그렇다면 학 과장님은 또 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음 주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원래 코스피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미국 야간 선물 이렇게 같이,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간이, 오후 10시 47분인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최고점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부터는 정말 오르면 힘겹게 하루하루 오르고요. 내려가면 팍 내려갈 겁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얘기하겠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화 이틀 동안 아마 보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의 이유와를 막론하고 이틀 동안의 결과치를 합해서 보면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틀 동안 강력한 어떤 상승이 나오거나 강력한 하락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적어도 단기적인 취향은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추세는 아직까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코스피거든요. 코스피인데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수목 보자 그랬는데 사실 결판이 안 났어요. 확실하게 뚫고 하던가 아니면 내려가던가 해야 되는데 그랬었고, 요걸 이제 좀 더 추세적으로 볼까요? 이 라인이 세 가지가 있죠. 위에가 이제 2600, 아래가 이제 2000이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보면은 현재 위치가 중간보다는 아직도 낮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아직까지 추세가 뭐 여기서 뭐
대세 상승 전환된다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다음 주 월화인데 중요한 거 뭐냐면은 뭘 봐야 되는지 그 포인트인데 그거는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대한 부분은 월요일과 화요일 주 초반에 대해서 단기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중요하게 좀 강조해 주셨는데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장은 또 학 과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 다음 주 정석투자도 다시 한번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는데요.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을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